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유시민 작가가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모욕적이고 망언이고 그리고 배신, 아주 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 출발점은 정성호 장관이 지난 1월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김용민 의원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묻자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검찰개혁법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개혁의 주체,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을 주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일단 법을 만들었어요. 좋아요. 정부가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혁안을 만드는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어요.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 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니 보안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아니, 정권이 바뀌어갖고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늘 당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유시민 작가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장관께서 뭐 약간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고, 유시민 작가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정부의 어떤 정책 전환 이런 차원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쌓여 있었던 어찌 보면 민주개혁 진영의 수건 같은, 그래서 깃발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런 건데 그 엄중함이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그리고 어떤 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예. 조금 전 말씀하신 깃발이라는 내용은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민주진영에서는 25년간 축적된 깃발 같은 존재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민주진영에서는 검찰개혁을 계속 추진해왔고 이번에 드디어 좀 이렇게 성과를 내는가 싶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뉘앙스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실망이 좀 많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총리도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가지고 정리하고 건의했어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법 아니 입법 예고된 후에 여러 가지 참 많은 얘기들이 이제 좀 실망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대변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 당시 내용을 돌이켜 보면 중수청과 공소청 둘로 나뉘는데 중수청은 수사권을 우선 주니까 뭐 제2의 검찰청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고 현재 지금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원화됐는데 중수청 역시 두 개로 이원화됐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그러니까 똑같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 이제 고등검찰청을 고등공소청으로 그냥 유지하는 거,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거, 뭐 이슈가 많았죠.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검사 개개인이나 검사 집단을 범죄 집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체계, 헌법 안에서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하느냐의 문제지 뭐 전부 다 검사를 악마화하고 이렇게 이제 그냥 단정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표현을 좀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처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했을 때 국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예. 최근 1년의 사태를 보면 좀 실망감도 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혹시 검찰을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뭐 부서 이기주의에 빠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특사경 문제도 봐도 네.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예. 말을 했는데 정성호 장관은 공권력 남용으로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 역시 부서 이기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논란이 있는데 지금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권을 검사에게 이 특사경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걸 왜 예외로 하냐. 각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관련 기관장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청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냐. 공무원 조직의 책임자에게. 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도 자기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숙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더니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기관의 행정작용하고 수사는 사법작용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 행정청의 행정작용, 조사작용, 조사는 좀 내용이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해갖고 그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갖춘 증거를 갖고 기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 가면 그 예. 부처 직원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수렴하고 그 사람들의 좀 마음을 얻고 또 한편으로 달래고 할 필요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말씀하는 게 이 일관되게 말하자면 검사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무위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 편에서 이 여러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검사의 눈으로 이걸 보고 있는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비판하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긴 건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일종의 고충도 있을 겁니다. 예. 거기 가서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전체 검사를 무슨 범죄 집단으로 혹은 범죄자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자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주권자가 요구하는 게 뭐고 어떤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점은 반드시 한번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간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도 성찰하실 필요가 있다. 또 충분히 그러실 분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저는 추가로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생각이 예,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25년 10월 14일 패북을 살펴보니까 당시에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백혜령 경정의 합동수사팀 참여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싶어서 동부지검 마약 의혹 수사팀을 색안경을 끼고 보았다. 그런데 그간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 머리를 싸매면서 처음에 오해가 오히려 많이 미안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문정 지검장이 단단하게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합수팀들을 볼 때마다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참여정부 때 옛날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계셨잖아요. 예. 그분이 당시에도 이제 그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였잖아요, 참여정부가. 예. 그러면서 검찰총장 당시 송광수하고 이제 일종의 갈등설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했는데,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함께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회식을 하고 좀 술에 좀 얼굴이 벌게진 얼굴로 검찰총장의 그 팔짱을 법무부 장관이 끼고 예, 뭐 이런 그랬죠. 모습도 연출하고 그랬었죠. 그때 그러고 나서 강금실 장관도 검사님들은 하얀 눈사람 같은 사람들이다. 예. 뭐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 논리와 그 상황에 둘러싸이다 보면 상당히 이제 그쪽 얘기들을 귀담아 듣게 되는 면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독여가면서 가야 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야 될, 끌고 가야 될 리더로서의 책임도 있고,
이제 그런 점들을 고충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정성호 장관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미흡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국무회 때 그 나온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그 민간기관인 금감원에게도 인지수사권을 주자 그랬는데 네. 법무부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지금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금감원의 인지수사권이 필요한가요? 그게 이제 전적으로 어찌 보면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직 간의 권한 다툼 내지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금감원에다가 그 인지수사권을 주자는 말씀은 큰 틀에서 대통령이 하실 수 있고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특사경, 우리가 이제 특별사법경찰이라고 부르는 게 그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그걸 조사해서 조치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더는 거는 필요하죠.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도 국무회의 때나 뭐 청와대 수보회의 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신속한 행정 집행 작용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예. 이게 시간이 가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 특사경이라는 존재가 어떤 범법자들에게 얼마나 그 효과적인 어떤 제재 수단인지 제어 수단인지 이거를 그간의 시장 도지사 경험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분쟁이나 금융 피해에 대해서 또 그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사경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해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국민 편익이 증진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 제가 느끼기에 법무부나 이제 검찰, 그 다음에 금융위의 반대는, 금융위는 금감원을 자기 밑에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금감원의 힘이 세지는 걸로 느껴져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놓지 않아야지 소위 우리 밥그릇이 깨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오류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면 미리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을 저 기관들의 입장 때문에 뭐 거둬들이거나 피해 나갈 필요는 없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밥그릇 싸움이 계속될수록 피해보는 건 국민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우리 최강욱 의원님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25년 6월에도 방송을 했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개엄 1년 전인 23년 방첩사가 개헌을 1년 앞두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지시로 한 것 같아요. 예. 최강욱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최강욱과 연관된 사람들을 다 쳐내기 위한 작업인가요? 왜 이걸 했을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그들이 그려놓은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저하고 관련돼 있고, 제 측근 내지는 수하고, 제가 또 평소에 관리하면서 무슨 인사 혜택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의 있게 봐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주장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 써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제가 모른다는 사실이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망라돼 있는 소위 계급이 좀 높은 주요한 직위에 있는 법무관들을 거의 다 육사 출신이 아니면 거의 다 써놨어요,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점이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조직의 요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 100% 믿을 수 없다고 보이는 사람들을 쳐내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관리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 명단이 적힌 법무관 중에. 예. 그런 와중에 봉변을 당한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저도 봉변이지만. 네.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한 거냐. 결국은 이제 작성자들의 의도나 이제 과정 같은 게 중요한데, 추미애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런 식의 어떤 블랙리스트성 파일이 한 700개 이상 발견이 됐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손으로 쓴 거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저와 예. 관련해서 해놓은 게. 그럼 왜 이렇게 했겠느냐. 방첩사 내부 사람들의 얘기를 좀 제가 들어봤는데, 그거를 작성한 자가 충암고등학교를 나왔고, 여인영도 충암고등학교를 나왔고, 김영현이도 충암고등학교를 나왔고, 윤석열이도 충암고고, 이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라인으로 굉장히 비밀리에 중요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고, 그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계엄 상황, 내란에 따른 계엄 상황이 되면 합동수사본부의 군검사, 그 다음에 군사법원이 이제 주요한 사건들을 다 재판하고 소위 말하는 정적 제거하는 역할을 지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리 다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당시의 현안이었던
박정훈 대령 사건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걸 다루는 자리에다가 본인들이 믿고 지시를 하면 따를 수 있는 법무관을 갖다 놔야 된다. 그게 이제 육사 출신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거기 포함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육사 출신 척결의 선봉장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저를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저를 중심으로 그걸 써놔야지 군 내부에서나 이제 김용현, 윤석열이를 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너무 쉽고 편한 길이었고, 이제 박선원 의원 같이 정보기관에서 생활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칭찬받았을 거다, 굉장히. 예. 최강욱은 역시 나쁜 놈이야. 네가 이제 큰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어두운 역사 속에서 소위 이런 기관이 작성하는 조난 자료, 그 속에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활용됐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그동안에 쭉 봐왔었는데, 이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또 부활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꼭 엄정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인데, 늘 이제 언론은 제가 가해자일 때는 보도가 쏟아지는데, 제가 네.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든 보도를 안 하려고 애를 쓰죠.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했던데, 워낙 이번에 사안이 네. 중대하니까. 네, 예. JTBC도 하고 다른 언론도 많이 따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웬일인가 싶어. 그러니까 만약 계엄이 성공했으면 예. 군사법원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그렇죠. 그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판사로 앉히고 예. 나머지는 다 쳐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최강욱 의원님이셨군요. 그래서 그렇죠. 청와대 관련 예. 사람 다 쳐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판사에 앉혀가지고 결국 다 재판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막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인 거예요. 제가 법무관 시작한 게 30년 전이야. 예. 근데 그 30년 전에 있다가 지금 나간 지가 20년이 넘은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인맥이 넓으시니까. 그래도 그렇지. 앵간해야지. 뭐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정기적으로 무슨 모임을 가졌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써놨던데, 예. 지들은 그럴지 몰라도 이게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뭐 얘기할 거리도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나저나 계엄이 성공했다라면 정말 최고 1순위였을 것 같아요. 예, 저야 뭐 네. 제가 딴 데서도 그랬는데, 블랙리스트에다가 김건희 주가지 고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첩단 두목 정도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드는데, 뭐 제가 한 거에 비춰보면 뭐 계엄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그것도 뭐 감수해야 될 일이지만, 문제는 이제 거기 제 부하들이라고 적혀진 그 사람들이 진짜 억울하죠. 날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거기. 그 와중에 명단에 지금 그 김상환 준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엄버스 타가지고 예, 탔다가 강등됐잖아요. 강등됐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친구가 제 밑에서 뭘 꾸미던 사람이겠습니까? 성향이 다르네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예. 예. 자, 다음으로 국무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처음 보고 알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예. 전속고발권. 예, 예. 이거 많은 국민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제 대기업이 아니면 사실은 크게 잘 모르는 분야고, 예. 전속고발권이라고 하는 게 고발을 하는 사람을 정해놨다는 얘기인데, 고발은 원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다가 신고하는 거, 이게 고발이거든요. 그냥 가장 쉬운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죠. 예. 아니 근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 공정위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되게 이례적인 제도인데, 그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나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그게 국회를 대체하는 기관이었어요. 쿠데타를 해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켰으니까 그게 내란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입법회의를 설치한 건데, 윤석열이가 최상목이한테 준 문건에 이제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은 문구가 있기도 했었죠. 그 입법회의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래서 그게 거기에 처음부터 공정위에 독점 고발권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걸 왜 그랬을까요? 그거가 글로벌 스탠다드일까요? 이게 당시에 재벌들의 어떤 입김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명분은 그런 거였어요. 그냥 경쟁 기업들끼리 서로 고발을 남달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다 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형벌로 이어지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징금 같은 어떤 행정벌을 통해서 바로잡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웠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현재 보이고 있는 거는, 과징금은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실질적인 징벌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고발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고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부 양보를 했는데 예. 그걸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은 공정위 직원들의 노후 보장용으로 그러니까 취업 후 그러니까 퇴직 후 취업용으로 활용되는 정관용, 측면이 있었다. 일종의 정관으로서 예. 굉장히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정위 사건은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악용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거에 전반적인 상황 그다음에 국민들의 편익을 볼 때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아니 그게 피해를 본 국민들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값이 비싸냐 이상하다 이런 거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은 너무나 이제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설계할 적에 예상했던 무슨 부작용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를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봐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뭐 제어를 하되 이 본질을 지금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거는 이제 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기업이 설탕 담합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그 피해자는 힘없는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고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네. 오로지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위의 그 전속 고발권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정위에서 그 대기업을 고발하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대기업에서 공정위 출신의 정관예우를 스카웃을 해가지고 예, 엄청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단위가 다르다면서요? 네. 그 뭐 이제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제 고위직 검사 판사 출신의 정관 특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국세청이 훨씬 많고 예. 그보다 더 높은 게 이제 공정위 사건을 수임하는 단가인데 이런 게 이제 법률 시장에서는 익히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짚어주니까 국민들한테도 이제 이 문제의 본질, 심각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당연히 덩어리가 큰 시장인 만큼 서로 이제 밥그릇 때문에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위만 무조건 나쁘다 하는 것도 사실은 능사는 아닙니다. 예. 이거는 그 판에 끼어가지고 또 누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고 키우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가지고 잘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검찰 나쁘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공정위는 더 노른자위였네요. 그렇죠. 나쁜 맘 먹고 큰 돈 벌려고 하면은 만만치 않은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만만치 않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무회의의 그 효능감이 정말 대단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공정위가 이런 데였어?라고 이렇게 알게 됐고 대통령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미운 사람만 고발하는데 그것도 그런다는 거예요. 개인을 고발하지 않고 기업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재벌 총수 개인을 고발을 해야 무서워하지. 어느 회사를 고발하면 재벌 총수가 눈 하나 까딱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과징금이라도 높으면 예. 기업을 고발해도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100조다 이러면은 쫄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푼돈 던져주고 말지 예. 내가 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이제 공정위의 고위 출신 퇴직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이제 정말. 지연시키고 고발 안 되게 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으면 과징금 액수 확 다운시키고 혹은 또 고발시키는 시점도 최대한 늦춰가지고 공소시효 얼마 안 남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있었죠. 기술이 예.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 걱정입니다. 빨리 개혁돼야 할 텐데. 예, 대통령이 내가 언제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했냐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기억납니다. 방송에서. 공정위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규 위원장이 이번에 뜨끔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오죽했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소리를 들고 공격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수건 사업이에요. 몇 개 예. 있어요. 예. 그런 게. 예. 결국 그것도 이제 기소권을 누가 하냐. 그게 그 기득권 싸움이네요. 그렇죠. 누가, 결국 그 기관 간에는 그런 면도 예.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거 결국 해결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수십 년을 흘러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이번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히 예. 해결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관봉권 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봉권 띠지 분실을 수사하는 그 특검이 압수수색 보관 담당자였죠. 김정민, 남경민 당시 수사관을 피의자로 소환을 했습니다. 예.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때 쓰이는 관봉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관봉권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 8월 19일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압수수색과 압수물 관리에 참여한 수사관들을 입건하는 등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지금 24년 12월에 당시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5천만 원짜리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을 확보했는데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게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특검이 확인해봤더니 당시에 그 띠지와 스티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충격을 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성호 장관이 그 대검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데 대검찰청이 2달간 감찰을 통해서 내놓은 거라고는 실무상 과실 이렇게 내왔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그렇죠. 말이. 누가 당시에도 이제 전부 다 국민들이 다 기막혀 했고 예. 최근에 또 무슨 비트코인을 압수물로 보관했는데 잃어버렸다 막 이런 또 말 같지 않은 예. 소리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반드시 따져봐야 될 일이긴 한데 이 문제는 어떻든 정말 기본적인 상식을 도외시하고 벌어진 일이라서 꼭 좀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조금 특검이 난관은 있겠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좀 거둬주기를 기대합니다. 간절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두 수사관을 피의자로 조사했는데 26년 1월 31일에는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를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검찰까지 다 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린 수사관 두 명, 밑에 예. 거기다가 덮어 씌울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냥 그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예. 그냥 돈 있으면 당연히 풀어서 세보는 건 줄 알고 그냥 셌을 뿐이다. 그리고 풀어놨으니까 휴지인 줄 알고 버렸을 뿐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참 너무 어이가 없죠. 두 수사관이 사실대로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은 뭐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지만 본인들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특검까지 발동될 정도의 사안이면 이제는 좀 정말로 자수해서 광명 찾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그 감치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를 독방에 감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게 본인 재판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퇴장하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경위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제시하고 집행을 지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린 뒤 집행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선고 2달여 만에 직접 지휘에 나선 겁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감치 집행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접 나서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 부장판사가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치 직후 이 부장판사를 나치에 비유하며 막말을 쏟아낸 이 변호사 측은 어젯밤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진관의 행태는 경찰이나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는 작자가 스스로 내린 감치 명령문을 마패처럼 들고 다니면서 감치를 시켰잖아요. 이건 맘먹고 한 거죠,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게 이제 이진관 판사는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어떤 헌정 파괴 상황과 그에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이 법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각성을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재판 법정에 와가지고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정 질서 유지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그것이 또 실효적으로 집행이 돼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치명령은 집행이 안 되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 이거를 원래 당시 현장에서 그 법정 경위가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법정 경위가 아시다시피 뭐 많지도 않고 일반 분들은 법정 경위 잘 보실 수도 없을걸요? 요새는 예. 방호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은 경찰에다가 이제 이거를 집행 촉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경찰이 다른 일도 많은데 뭐 이거를 수배자도 못 잡는 마당에 이거 열심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번 이하상 변호사 등이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법의 엄정함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만약 이진관 부장판사가 아니었다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유야무야 넘어갔을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감시명령은 집행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남은 이제 그 권우현 변호사가 누구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5일이 추가됐다면서요. 네, 그 친구가 이제 밤잠 자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형사입건도 돼 있기 때문에 법정 모독으로 본인들이 다 자초한 일이니까 뭐 감치 15일을 했다는데 네. 똑같이 이제 그 감옥에 간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군대에 영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영창이 징계였거든, 징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 재소자들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15일 동안. 구치소에 있을 때 네. 독방이냐 홍거방이냐? 네. 독방 안 줄 거 아니에요? 독방이지. 이거는 이제 독방을 감치는 감치 시설로 이걸 치는 거니까. 그래도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설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은 막 유튜브 나가가지고 막 그 판사를 뭐 엄청 육두문자로 비방하고 했었잖아요. 예. 그 속으로는 이제 뭐 15일만 견디면 나는 극우의 영웅이 된다. 영웅이 된다. 빨리 국회의원 준비해야지 뭐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괴로울 겁니다. 요새 날도 이렇게 추워서 좀 춥고 한덕수랑 같이 만나서 인사 반갑게 하고 그러면 좋겠네요. 극우의 또 다른 전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그 김현태 전 707 기가 특수 막힌. 임무 단장인데 지금 파면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전환길 TV에 나갔는데 전환길 씨가 그 변호사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못 봤더니 그런 기사가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전환길 TV에 가가지고 전환길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엄은 합법이었다 그랬고요. 문영배와 특검을 향해서 내란 조작범이다라고 궤변을 했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태 본인이 한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럼 다음 날 뭐 울먹이면서 부하들을 용서해 달라 다 제 책임입니다. 피해자다 그랬죠. 우리는 다 김용현한테 이용당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내란 조작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음모가 있다. 그리고 배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 말을 그대로 다 종합하면은 내란 조작 세력의 배후가 김용현이에요. 예. 지네들이 다 김용현한테 조종받은 피해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육사 출신으로 나라 돈으로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언을 한 고위급 장교였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가장 비싼 장비를 착용한 부대장이었는데 이자의 지금 수준이나 사고방식이 지금 이 정도에 와 있다. 우리는 사관학교 교육을 어떻게 시켰고 군대 문화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었는가. 우리가 과연 군사독재의 뿌리를 제대로 청산했는가. 이런 점이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저열함에 대해서도 결국 극우가 어떤 사람을 장악하고 포섭하고 했을 때 이제 저기 던지는 거는 이제 그 달콤한 유혹 먹잇감이거든요. 예. 이거 돈 줄게. 그 다음에 내가 더 유명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뭐 출세시켜 줄게. 김태우 봐봐. 그렇게 해도 되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 전 강서구청장.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 빨리 좀 이제 그 구속하는 게 필요하죠. 예.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고 하니까 빨리 좀 구속해서 법의 엄정함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입니다. 저렇게 길거리를 활보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저기 앉아가지고 여전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죠. 예. 법사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예. 그리고 바뀌었죠. 박영재로. 박영재 예.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의원들의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 조이대 라인이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행정처장님, 보통 새로 오시면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데 축하한다고 도저히 제가 얘기가 안 나오네요. 법사위에서 이럴 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럴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당시 파기환송심이나 그분이 주심으로 온 행정처장 인사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나왔어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아니 뭐 떠들 거는 내가 들어주고 내가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왔겠죠. 예? 아니 지금 파기환송심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결정적인 그 판결의 주심으로 있었던 사람이 행정처장으로 지금 국회와 국민 앞에 법원의 입장을 밝히는 대표 선수로 나왔는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당장 사퇴하세요. 어디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랬냐면 조희대 씨의 그 유명한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에 원래 박영재 주심으로 돼 있었고 법원 내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신속하게 그걸 진행했으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의문을 가졌잖아요. 예. 대법원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박영재 대법관을 지목했어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박영재 대법관이 일종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총대를 뱉네요. 바쁘게 돌아다녔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경력이나 이런 게 박영재 대법관이 곧 되기 전에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고요. 예. 법원 차장하기 전에 대법원 기획관리실장이었어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그러면은 그 사람은 대법원장의 핵심 참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저도 현역 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1년 후배거든요, 대학.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많이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 친구는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 스킬이 많이 발달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질타를 받아도 마땅한 인사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좋은 리더라면은 보호를 해줘야지. 그걸 법원 행정처장으로 또 시키면 자기를 위해서 또 네가 앞에 나가서 총알 맞아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법사위 나와야 할 텐데. 그럼요. 애초에 그거 한 일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아니 저도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법원 내부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법사위 첫 출사가자마자 융단 폭격을 맞았어요. 박영재 그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데 본인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받은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냥 저기로 따지면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 욕심이 났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싫더라도 했어야만 될 일이지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이니까 조희대 씨가 나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희대의 판결이 문제 있다고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만 잘 버티면 그 판결이 정당화되고 행정처장 인사가 정당화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예? 법원 행정처장 맡으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내가 법원의 사법부의 2인자가 된다. 드디어 됐구나. 좋던가요? 공직자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사할 수도 있죠. 자기가 이 희대의 판결의 주심을 맡아가지고 전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고 전국에 있는 법관들 자긍심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법원을 대표해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일하는 법관들을 다시 죽이는 일이고 자긍심을 잃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주심이었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주심인 관계로 도저히 국민들 앞에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고사하는 게 맞죠? 이게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겠거니 이게 지금 사법부의 태도예요.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다 보면 결국 안 되겠지. 우리를 어떻게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법부 아니에요? 예? 근데 본인이 이제 그 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법사에 가면은 내가 융단 폭격을 맞는다. 그래서 노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 인사 카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권력욕이 센 것 같습니다.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자리는 영원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의 모토. 그렇군요.